안녕하세요. 북인일링입니다. 오늘 만나볼 책은 지극히 사적인 프랑스입니다. 지은이 오엘리영 루베르. 프랑스 북쪽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릴삼 대학교에서 일어 일문학과 FLE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랑스어 교육을 전공했다. 일본 도쿄와 중국 칭다오에 잠시 체류한 후 2009년에 육군사관학교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쳤다. 그 이후로 10년째 한국에 거주 중이다. JTBC 비정상회담에서 프랑스 대표로 참여했고 서울여대, 한국외대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쳤다. 현재 방통대 객원교수로 재직 중이다. 프롤로그. JTBC 비정상회담 출연 제안을 받았을 때가 기억난다. 제작진이 방송에서 프랑스와 프랑스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했을 때 내 성격이 그렇듯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내가 프랑스의 모든 것을 알려줄 순 없지만 한국 사람들의 프랑스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 오해를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다. 우리 아버지가 10대였을 때 프랑스는 가정에 TV가 거의 없었고 공영 라디오 방송만 들을 수 있는 나라였다. 내가 10대였을 때 프랑스는 TV 채널이 6개나 있었고 민영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나라였다. 현재 내 조카들이 자라고 있는 프랑스는 250개의 방송 채널이 있지만 상당수가 스트리밍으로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보는 것을 선호하는 나라다. 이 책에서는 프랑스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있었다 없어진 것, 남아있는 것, 그리고 최근에 생긴 것을 성실하게 보여주고자 했다. 물론 내가 전하는 프랑스와 프랑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 객관적일 수는 없다. 1980년대 프랑스 북쪽에서 태어난 남자라는 필터를 거쳤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이 책의 제목이 지극히 사적인 프랑스인 이유이기도 하다. 1장. 프랑스 남자, 프랑스 여자. 일반적인 프랑스 사람들은 그다지 로맨틱하지 않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국에서는 프랑스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다. 그 고정관념을 마주할 때마다 난 속으로 두아노를 떠올린다. 이게 다 두아노 때문이라고. 로베르 두아노는 주로 파리를 무대로 활동한 사진작가다. 그의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프랑스 사람들은 정말 로맨틱하고 파리는 낭만이 가득한 꿈속의 도시처럼 보인다. 그 덕분에 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오해를 푸는 수고를 하고 있다. 환상이 깨진 후에도 여전히 프랑스 남자가 로맨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 프랑스 남자들의 사소한 행동을 언급한다. 맛있는 요리를 상대방이 더 먹을 수 있게 덜어준다거나 카페 갔을 때 더 편한 자리에 앉을 수 있게 양보해 준다거나 잠시라도 얼굴을 보려고 학교나 회사 앞에서 기다린다거나 하는 식이다. 아마 그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프랑스 남자가 로맨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인 것 같다. 반면에 프랑스 사람들이 쿨하거나 심지어 냉정하다는 말을 들을 때도 있다. 프랑스 사람들이 상대에게 칭찬을 잘 하지 않는 건 사실이다. 듣기 좋은 말을
자주 하지 않고 칭찬을 하더라도 과장되게 표현하지 않는다. 아시아 사람들은 프랑스를 생각할 때 명품을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프랑스에 대한 환상은 실제로 프랑스에 여행을 왔을 때 확 깨진다고 한다. 우선 프랑스가 백인 중심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양한 인종이 섞여 사는 풍경에 놀란다. 또 파리 시내에 구걸하는 사람이 많아서 놀란다고 한다. 아마 우아한 나라 프랑스, 로맨틱한 도시 파리의 이미지만 생각하다가 기대와 다른 모습을 봐서 그런 것 같다. 그럼 진짜 프랑스인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나는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추구하는 이들이라고 생각한다. 프랑스인들은 가족, 친구, 연인끼리 많은 대화를 나누고 깊은 이야기를 공유한다. 과장해서 칭찬하거나 열렬하게 사랑을 표현하기보다 그저 자연스럽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중시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진심을 내보이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프랑스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이다. 2장 68 혁명이 바꾼 가족.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는 시점은 언제일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함께하기 위해 모이는 그 순간이 아닌가 싶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동거나 팍스를 통해 커플이 생활을 공유하는 경우도 흔하기에 가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결혼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여전히 결혼은 한 가정의 시작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결혼식을 2번 한다. 한 번은 시청에서, 다른 한 번은 성당이나 교회에서 한다. 시청 결혼식은 말하자면 행정적 결혼식이다. 시청 결혼식 이후에는 부부의 종교에 따라 성당이나 교회에서 결혼식을 진행한다. 프랑스는 카톨릭 전통이 오래 이어져 온 국가라 아직 이런 문화가 남아있다. 성당에서는 신랑 신부가 퇴장할 때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로 쌀을 뿌려준다. 결혼식이 끝나면 막 결혼한 커플을 축하하기 위해 뱅도너흐라는 약식 피로연을 진행한다. 뱅도너흐에는 가족과 친척, 친구, 부모님의 친구 등이 참석한다. 프랑스 사람들은 내 결혼식에 꼭 와줬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을 부른다고 보면 된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부모님 집에 함께 사는 경우가 많고 또 딱히 허물이 되지도 않는다. 아이는 여유가 되는 한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독립을 원해도 직접적으로 나가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일찍 독립하는 편인 미국 문화와는 확연히 다르다. 오히려 한국 문화에 더 가깝다. 이런 현상은 2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 비해 경제적으로 훨씬 여유롭다. 1970년대까지는 취업도 쉬운 편이었고 소득 수준도 높았다. 국가 지원도 많았고 연금도 지금 세대보다 많이 받는다. 또 지금은 주거비가 비싼데 부모 세대가 젊을 때는 집세가 비싼 편도 아니었다. 덕분에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의 비중도 높다. 모든 면에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부유한 탓에 자연스레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프랑스식 내리사랑은 소위 68 혁명을 기점으로 생겨난 인식의 변화 때문이기도 하다. 1968년에 모든 권위와 보수적 가치에 도전했던 프랑스 5월 혁명 말이다. 샤를 드골 정부의 실정과 사회에 만연한 총체적 모순에 저항하기 시작해 총파업으로 번지며 프랑스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상상력의 권력을 이라는 구호에 걸맞게 9세대의 가치와 질서에 대항하는 움직임이었다. 이 시기를 관통한 우리 아버지 세대는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경우도 그랬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셨다. 많은 비용이 필요했는데 대부분 할아버지의 저축으로 해결했다. 아버지 세대부터 강해진 개인주의는 우리 세대에도 전해졌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책임질 의무가 있고 자식은 부모에게 의무를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여긴다. 실제로 프랑스 대학생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부모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프랑스 대학의 학비는 비싸지 않다. 하지만 비즈니스 스쿨이나 그랑제콜 같은 엘리트 교육을 받으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든다. 이 때문에 엘리트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모든 교육 과정을 마칠 때까지 부모의 신세를 지는 경우가 흔하다. 프랑스 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하기는 한다. 일을 하면서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맞춰줘야 하는데 그마저도 임금이 워낙 높아서 학생 아르바이트를 쓰는 일자리는 적다. 프랑스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은 단연 크리스마스다. 너도 나도 조부모님 댁을 방문하고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한다.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시작되는 연말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게 일반적이어서 유학생을 비롯한 외국인들은 매우 외롭다. 가장 기대되는 건 역시 크리스마스 만찬이다. 대표적인 게 뿔닭 요리인데 영국의 칠면조 요리와 비슷하다. 부활절도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 중 하나다. 내가 어릴 때는 부활절에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를 뵈러 가서 초콜릿을 받았다. 부활절 초콜릿은 계란 모양이나 닭, 토끼, 종 모양을 하고 있는데 세공이나 장식이 귀여워서 이 시기에 가게에 들르면 초콜릿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프랑스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고 또 많이 키운다. 2017년도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가정의 약 50%가 반려동물을 기른다. 제일 인기 많은 동물은 고양이다. 아마 혼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키우기가 수월한 동물이라서 인기가 많아진 것 같다. 3장. 미식의 나라는 의외로 까다롭지 않다. 한국에 살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프랑스의 대표적 음식이 뭐냐였다. 프랑스에서 자주 먹고 외국에 사는 프랑스 사람들이 그리워할 만한 음식이 있다. 빵과 치즈 그리고 햄이다. 나 역시 한국 살면서 가장 아쉬운 게 이 세 가지다. 프랑스인들은 빵을 정말 많이 먹는다. 치즈는 500여 종이 넘는 치즈가 생산된다. 하루에 한 종류씩 먹어도 1년 동안 다 맛볼 수가 없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치즈들이 전부 해외로 수출될 리 없으니 외국에 거주 중인 프랑스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던 치즈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다. 햄 역시 한국에서 쉽사리 구하기 어려운 음식이다. 일반적 햄이나 소시지가 아닌 소시송,
같은 건 더더욱 그렇다. 나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가 주 재료로 들어가는 메뉴, 즉 샌드위치를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없어 아쉽다. 특히 크엉무슈는 딱빵, 치즈, 햄이 들어가는 메뉴이니 더욱 그렇다. 한국과 프랑스는 식사 문화가 상당히 다르다. 한국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을 챙겨 먹기는 하는데 식사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 배고플 때 맞춰서 먹는 것 같은 느낌이다. 반면 프랑스인들은 배가 고파도 정해진 식사 시간을 엄격히 지키는 편이다. 이 시간을 제외하고는 군것질을 거의 하지 않는다. 프랑스인 친구를 두거나 애인이 있으면 함께 다닐 때 불편할 수 있다. 배고파 뭘 좀 먹자 해도 식사 시간이 아니라며 거절하기 때문이다. 함께 여행을 하거나 일정을 함께 할 때는 싸울 수도 있는 문제다. 아침에는 주로 달콤한 것을 먹는다. 커피나 핫초코, 빵, 시리얼, 우유, 주스 등이 식탁에 오른다. 난 아침을 가볍게 먹는 편이라 핫초코 혹은 아이스초코를 한 잔 만들어 마셨다. 벨기에가 가까워서 카카오 분말과 설탕, 우유 등을 섞어 직접 만들어 마시는 핫초코는 맛이 각별했다. 빵을 먹는다면 보통은 바게트를 먹고 크로아상 같은 비엔나주의는 조금 특별한 식사를 할 때 먹는다. 점심은 보통 12시 반 정도에 시작한다. 프랑스인들은 특히 샌드위치를 좋아한다. 간편하고 다양한 재료로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인들이 식사를 길게 한다는 건 널리 알려진 얘기인데 요즘은 점심시간이 많이 줄었다. 가족이 모두 모이는 주말 식사나 초대받았을 때 나오는 정차는 평일에 간단히 먹는 식사와는 식사 순서부터 다르다. 우선은 식전주가 필수적이다. 식전주를 마신 다음에는 본격적인 식사를 하기 위해 테이블로 이동한다. 식사는 앙트해, 플라드 헤지스탕스, 샐러드, 치즈, 디저트, 커피 순서로 나온다. 여기서 앙트에는 보통 생야채에 드레싱을 뿌린 것이 많다. 그리고 플라드 헤지스탕스는 메인 주 요리를 말한다. 디저트로는 요거트나 아이스크림, 과일, 과자 같은 단 음식이 주로 나온다. 후식과 커피가 꼭 같이 나오지는 않는데 만약 후식이 과자 종류라면 커피를 좀 빨리 내서 함께 곁들인다. 마지막으로 디제스티프라는 식후주로 마무리를 한다. 4장. 취향을 통해 나를 드러내다. 프랑스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를 얘기할 때 러시아를 빼놓을 수 없다. 특히 퓨트르 1세가 서구를 모델로 한 개혁의 박차를 가하면서 유럽과 교류를 많이 했는데 이때부터 러시아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많이 쓰게 됐다. 이런 경향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는데 톨스토이나 푸시킨 같은 러시아 대문호들조차 프랑스어로 지필을 쓸 정도다. 프랑스가 다른 나라에 일방적으로 문화적 영향을 미치게 한 것만은 아니고 내 나이 또래인 30, 40대 프랑스인들은 외국 문화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 나이 어린 시절, 당시 우리 집에는 베이비시터가 2명 있었는데 오전에는 일본인이었고 오후에는 미국인이었다. TV에서 오전에는 주로 일본 애니메이션을 방송해주고 오후에는 미드를 방영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프로그램들이 베이비시터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문화하면 영화 얘기를 빼놓을 수 없다.
그런데 요즘은 프랑스 영화는 예술 영화 위주고 재미없고 지루하다는 편견이 널리 퍼져 있다. 하지만 실제로 박스 오피스의 뚜껑을 열어보면 양상이 다르다. 대중성을 노리고 만드는 작품들, 특히 저예산 코미디 영화 쪽이 더 많다. 해외로 수출되는 영화는 주로 작품성이 있는 예술 영화들이어서 그런 편견이 생긴 것 같다. 그럼 프랑스의 극장 풍경은 어떨까? 한국에서는 멀티플렉스라고 해도 4-5편의 영화만 상영하는 경우가 많고 그나마도 근처에 있는 극장들이 대부분 같은 작품을 상영한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시기에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프랑스 사람들이 원래 외국 영화에 관심이 많아서 다양한 영화가 수입되어 상영되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라면 좀처럼 수입되기 힘든 덴마크, 아이슬란드 영화도 상영한다. 덕분에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다. 이번엔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한국 노래와 프랑스 노래의 중요한 차이점은 가사와 노래를 부르는 방식이다. 한국 노래에는 사랑한다, 있다, 목소리, 죽다 같은 단어가 많이 쓰인다. 가사의 감정이 다소 격정적이고 극단적이다. 또 한국 가수들은 굉장히 크고 높은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음악적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고 싶어서 기교를 최대한 부린다는 느낌이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노래를 듣는다면 상업적이라거나 자기만의 것을 만들 수 없으니 기술로 뭉뚱그린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고음이나 큰 성량으로 노래를 부르는 가수보다 좀 특색 있는 목소리를 더 좋아한다. 그래서인지 노래를 하는지 말을 건네는 건지 구별하기 어려운 톤으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많다. 5장 무너진 계층 사다리. 프랑스는 휴가가 많다. 노동자들은 최소 5주의 법정 유급 휴가를 받는다. 한국의 유급 휴가가 최소 15일인 것에 비하면 2배 이상이다. 또한 주 35시간 근무를 하는데 초과 근무를 했을 때는 수당보다 대체 휴일로 보상을 받는 편이다. 한국에 비하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훨씬 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니 자연스레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예절을 가르치는 것 같다. 오히려 내 생각엔 프랑스의 아이 교육이 한국보다 훨씬 엄격한 것 같다. 한편 아이가 때를 써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면 어떻게 갖고 싶은 걸 손에 넣을 수 있을까? 프랑스에서는 아이가 갖고 싶다 해서 무턱대고 물건을 사주지 않는다. 평소 자기가 용돈을 모아 사고 싶은 걸 사거나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이벤트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우리 집은 중3 때까지 용돈을 아예 주지 않았다. 한 달에 2번 할머니 댁을 방문할 때 한화로 3,000원 정도의 소소한 용돈을 받은 게 전부였다. 우리는 이렇게 받은 용돈을 할머니 댁에 있는 저금통에 넣었다. 아마 우리가 저축하는 습관을 갖도록 간간히 용돈을 주셨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생일과 크리스마스가 아주 중요한 행사였다. 한국과 다른 자녀 교육법 몇 가지를 꼽아보자.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지 모르지만 담배 피우는 청소년들이 꽤 많다. 심지어 내가 다닌 고등학교는 카톨릭계 사립고였는데 학교 건물 안에 커다란 흡연실이 있었다. 모든 학교가 그렇진 않았는데 우리 학교는 당시 흡연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따로 공간을 마련했다. 나는 7살 때 처음으로 담배를 피웠다. 대모님이 피워보게 해주셨다. 어린아이가 담배를 맛보면 좋아할 리 없으니 괜한 호기심을 키우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신 것 같다. 반면 술에 대해서는 법이 엄격해졌다. 고등학생들이 음주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내가 고등학생일 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수업에 들어온 학생을 본 적도 있다. 그래도 한국보다는 성인이 되기 전에 음주를 해도 좀 관대한 편인 것 같다. 그리고 프랑스에서의 교육은 어떨까? 프랑스 사람들은 보통 시간이 갈수록 점점 교육순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나이 든 사람들이 학교를 다녔을 때는 교육 내용이 더 어려웠고 더 많은 걸 배웠다는 식이다. 프랑스어는 맞춤법도 문법도 어려운데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는 학교에서 어려운 맞춤법을 완벽히 숙달할 때까지 엄격히 가르쳤다. 하지만 우리 학생일 무렵에는 에세이를 쓸 때 맞춤법을 틀려도 크게 상관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맞춤법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부작용이 생겼다. 수학교육도 계산기를 사용해서 셈을 하는 게 서툴다. 프랑스는 역사를 가르치는 방법이 독특하다. 국가가 주도하는 보통교육에서 역사를 가르치면 대부분 어느 정도는 애국심이나 국가 정체성을 길러주려는 의도가 들어가기 마련이다. 하지만 프랑스의 역사교육은 프랑스 민족이나 프랑스 시민을 만들려 하지 않는다. 프랑스라는 수식을 떼어내고 그저 시민을 만들 뿐이다. 역사 수업 시간에 교사들이 강조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확인의 중요성이다. 학생들은 역사적 사건을 두고 무엇이 맞는지 사진이나 지도, 자료를 제공받아 직접 분석하는 훈련을 한다. 결론을 낼 때는 주관을 개입시키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연습도 한다. 결국 이런 교육 방식이 광범위한 시민교육이 된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이 책의 전반부를 만나보았습니다. 이 책은 프랑스의 남녀 관계부터 특유의 개인주의, 프랑스의 미식 문화, 교육, 취향, 정치, 프랑스인의 정체성 등이 담겨진 입문서입니다. 프랑스를 이해하는 데 충분한 기초가 되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